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뭘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요. 오늘은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언제 해야 되는 게 좋냐.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 5분간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다시 한번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최대한 좀 빨리 해보고 싶어요. 물론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삶이 좀 척박해지지. 예, 먹을 거 못 먹게 되고 아낄 거 아껴야 되고 그리고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좀 살기는 힘들죠. 들어가는 돈이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노트북을 사거나 TV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거야 한바탕 10만원 20만원 카드로 긁으면 끝나는 문제지만 부동산은요 계약금부터 몇백만원 다니잖아. 아무리 오피스텔 하나를 사더라도. 자, 그런데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의 특징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다른 여러가지 10개 특징이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시간을 먹고 자란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요. 이미 부동산 책을 여러 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동산 1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항상 나오는 말들이 바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게 짜장면 가격이죠. 짜장면 가격이라든가 버스비, 택시비 이런 걸 예로 들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게 돈은 무엇인지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하게 되죠. 자, 그 책을, 투자에 대한 책을 읽기 전에는 돈이 무엇이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실물 자산과의 이런 관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투기 어린이들이 고민을 해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부동산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책을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게 되면 이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이 실물 자산과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를 알게 되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부동산은요 시간과 함께 무조건 오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부동산 폭락론이니 뭐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관념도 없는 헛소리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폭락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이라든가 서울 시내를 한번 걸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점인데요. 야, 이 번화가, 이 버글버글한 이 수도권, 시내, 특히 서울, 한번 시내를 한번 걸어보고 주차를 한번 할 때마다 장인의 땅이라고 주차 못하게 하고, 조금 골목에도 잠깐 주차했는데도 득달같이 뛰어가지고 주차하지 말라고, 내 가게 장사하는데 주차하지 말라고. 자, 다시 한번 말하면요, 단 한 평도 자기 땅을 함부로 못 건들게 만들죠. 그만큼 공으로 놀고 있는 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서울 시내만 하고 이 수도권 땅들 보면은 거기에 자기 땅 한 평이라도 갖는 거, 이건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이 한 평의 땅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공시지가도 그렇고 매년 평가하는 그 공시지가 발표를 보면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년 발표를 하죠. 공시지가는 지금부터 50년 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농촌, 시골, 어디 깡촌, 구석진 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도시화가 되고 있는, 개발이 되고 있는 이 도심 지역의 땅은 항상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거야. 자, 여기에 부동산 투자를 왜 해야 되고 왜 빨리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무수한 어려운 논리 들이댈 것 없이 부동산 책 처음에서 짜장면 가격, 버스 가격 이런 비근한 예를 하나 들더라도 알 수 있듯이 제 기억에도 짜장면이 500원이었던 것 같아. 제 중학교 때. 근데 지금 조금 웬만한 도시,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7,000원이에요. 6,000원하고 몇 배입니까? 물가는 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가의 상승률을 방어하는 게 실물 자산이라는 거죠. 땅, TV나 자동차 이런 건 실물 자산이 아니죠. 감가상각하면서 없어지는 소비자고, 이런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을 올곧이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 가치를 반영하는 게 바로 실물 자산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부동산 투기 어린이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공부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다. 땅이든 상가든 아파트든. 네.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부동산은 빨리 산 놈이 이임자인 것 같아.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부자들, 특히 대기업 회장들이라든가 또는 나이 많이 좀 부를 일군 사람들 자녀 교육을 보면 아파트를 증여하죠. 우리 뭐 국회의원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기 자녀 막 10살짜리 또는 20대 아직 제 자산을 수입이 없는 이런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게 될 것 같아. 이런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뭐 이런 세금 압박이 거세지면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동산 교육을 반드시 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단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빨리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게끔 이 부동산 교육을 반드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그 부동산 책을 쓰신 많은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느낀 점은 지금이야 뭐 부동산 투자에서 전문가 행세를 하지만 그들이 가장 첫 투자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원인을 보게 되면 10년 전, 15년 전에 샀을 뿐이야. 그때 당시에는 물가가 지금보다는 훨씬 낮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계약금 3천만 원은 상당히 센 거였겠죠. 그런데 그거를 10년 동안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야. 중간에 뭐 수익을 내고 판 게 아니라. 지금 목돈 얼마씩 합니까? 기본 15억, 20억씩 하지 않습니까? 10억 버는 게 쉽지 않은 것인데 월곶이 그 부동산에 그냥 살고 있었을 뿐인데 10억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월곶이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저에게 주는 큰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월곶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먹고 이 부동산의 가치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이 되는 게 큰다. 자, 우리 일반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의 흐름과 맞춰가지고 10년 후에 10억을 벌 수 있는 방법, 바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팔고 떠나고 했을 거예요. 근데 10년을 버틴 사람이 1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향후 10년에도 10억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핵심 요충지는. 물론 남항주 같은 건 안 되고. 자, 그래서 빨리 투자해야 된다.